자, 7월 29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봤죠? 그래서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일단은 메인 시작 전에 사용할 함수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미안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함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일단은 메인이 들어가기 전에 정의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구성 요소. 일단은 함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값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되돌려줘야 되는 결과값이 있다면 이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하면 되고, 자, 요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뭐 만들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한참 다 듣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도대체 그 함수라는 걸 언제 만들어야 될지가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비슷한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 번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번 이상 복사 붙여넣기 하는 코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함수를 빼세요.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코드가 대부분 전개가 비슷한데 일부 항목들이 살짝살짝 바뀌어. 그러면 그 바뀌는 부분들을 파라미터로 정의를 하세요.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요거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찌어찌 결과는 나오는데 항상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 그런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그 생각은 저도 아직도 들어요. 내가 짠 코드가 과연 맞는지. 지금 당장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애매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코드를 바라봤을 때 더 좋게 개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과 나오는 거에만 먼저 집중을 하시되, 지금은 우리 한 가지만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코드의 재사용. 복사 붙여넣기해서 같은 코드를 이리저리 막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어 놓은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얘를 F1이라는 이름으로 이 뭉탱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면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지금은 그거 하나만 포커스 맞춰도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사실 그냥 개인적인 실력 향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함수 그냥 지난주에 봤었던 여기까지만 잘 기억해서 연습해도 실력 향상 빨리 돼요. 근데 오늘 진행할 거는 이제 함수를 만드는 좀 더 고급진 기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4번하고 5번이 한 세트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함수 관련한 시험 문제라고 하면은 이 4번, 5번을 묶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함수 규칙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콜 바이 밸류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메인에서 생성된 변수가 함수로 복사돼서 전달되는 형태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일반적인 파라미터 전달이에요.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플러스라는 형태의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요 a를 그냥 1 증가시켜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메인 쪽에서 숫자를 하나 입력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러스한테 A를 전달하고, 자, X로 전달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출력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A를 before after로 출력. 지금 출력한 거는 임시예요. 조금 이따 좀 더 그럴싸하게 바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int x는 5라고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x를 플러스라는 함수한테 보냈다라는 거는, 여기로 보냈다라는 거는 새로운 변수 a에다가 x 값을 대입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를 1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 후에 x를 출력하면 x는 얼마다? 여전히 5라는 거죠. A4지 한 장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본에다 필기를 막 했어. 원본이 막 자동으로 같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는 처음에 X가 복사됐으니까 5예요. 1 증가시키면은 A 자체는 6이야. 하지만 끝나고 돌아왔을 때 원래 있던 X는 여전히 5라는 거예요. 주말 사이에 컴퓨터 세팅이 바뀌었네. 잠시만요. 프로그램 한번 껐다 켤게요. 숫자를 5라고 입력해서 보면은 x의 5예요. 이 x라는 값이 a로 전달이 됐고 그걸 받아서 플러스 함수에서 1을 증가시켰어요.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메인의 x는 여전히 5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출력하는 내용을 자세히 해볼게요. 자, 메인에서 x의 메모리 주소와 실제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플러스에서도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A의 메모리 주소와 실제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인에서 X의 메모리 주소를 다시 출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이 거쳐지냐면은 메인에서 X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인트니까 4바이트겠죠? 얘가 이제 메모리의 첫 번째 칸이 대략 한 67번이다 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받은 값 5를 저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int x라는 a라는 변수를 또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은 a라는 변수를 또 어디엔가 4바이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요 메모리 주소는 뭐 98번이다 라고 쳐요. 자, 파라미터를 전달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 5라는 값을 여기다가 옮겨서 넣으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a를 1 증가시켰다라는 거는 이 값을 6으로 바꿨다는 거지. x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x
메인 함수에 있는 x라는 변수는 메모리 주소가 이렇대요. 이게 플러스로 전달되면서 주소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새로운 공간에 값이 복사됐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칸에. 그래서 여기서 값을 1 증가시켰어. 그럼 메인에 있는 애는 여전히 그 자리에 들어있을 테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파라미터 전달 방식의 거의 99.9%일 거예요. 그냥 변수가 그대로 복사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콜 바이 밸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에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하고요. x 값을 입력받아서 플러스로 전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메모리 주소를 전달해 봅시다. 자, 그러면 x의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므로 플러스의 파라미터는, 자,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특수 변수 포인터였죠. 포인터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별표를 찍어서 포인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포인터를 찍었기 때문에 A의 메모리 주소는, 자, 포인터 변수에 대해 그냥 A는 메모리 주소고요. 별표 A는 실제 값이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를 출력할 때는 그냥 A를 출력하고 실제 값을 출력할 때는 별을 보내야죠. 여기도 그냥 A와 별. 자, 그러니까 실제 값 자체를 1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별표 A를 플러스를 증가시켜야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일단 보면은 주소가 다 똑같죠. 메인에서 x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의 첫 번째 위치가 642만 2044래요. 그냥 64라고 칩시다. 퉁. 자, 여기다가 5를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한테 이 파라미터를 전달하는데 얘가 포인터 A야. 얘는 8바이트를 만들죠. 여기는 4바이트인데. 자, 그럼 여기에 전달되는 값이 뭐라고요? 64가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별표 A에 대해서 1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거는 64번째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값을 1 증가시키란 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메인에 있는 값도 결국은 같이 바뀌는 게 돼요. 메인에 있는 애를 찾아가서 고치라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변수의 메모리 주소로 전달하고 함수가 이를 포인터로 받는다라는 건 원본 변수의 값을 복사하라는 게 아니라 원본 변수의 주소를 참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안에서 값을 바꾸면 원본 데이터와 같이 바뀝니다.
이 방식을 콜 바이 레퍼런스, 보통 줄여서 REF까지만 표기를 해요. 메모리 주소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형태예요. 자, 근데 아까 그 봤었죠? 콜 바이 밸류일 때는 인트 타입을 복사해서 보내는 거니까 함수 쪽에서도 그냥 인트에 대한 4바이트만 만들면 돼요. 콜 바이 밸류 같은 경우는 인트를 만들어서 인트로 받는 거니까 4바이트 변수 만들고 파라미터도 4바이트만 만들면 돼요. 근데 포인터로 받으면, 자, 인트로 선언해서 4바이트를 만들었지만 포인터를 만드는 순간 여기는 8바이트를 만들죠.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때는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받기 위해 8바이트를 소비함으로 콜바이 밸류보다 메모리 효율이 낮죠. 자, 근데 기본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배열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구조체에 대한 그 변수를 보낸다던가 할 때는 오히려 이게 메모리 효율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요번 글씨 마지막 예제 EX06.C입니다. 자, 구조체 파라미터예요. 일단은 임의의 구조체를 하나 만들게요. 자, 함수 두 개를 만들 건데 첫 번째 함수는 구조체 변수 자체를 콜바이 밸류로 받는 애고요. 두 번째 변수는 구조체 객체를 콜바이 레퍼런스로 받는 거예요. 콜바이 밸류는 그냥 선언하면 되고 콜바이 레퍼런스는 포인터로 선언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자, 프린트 프로덕트 밸류 얘는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p.name, p.price, p.count 그 다음에 p.price 곱하기 p.count 상품 이름, 가격, 수량 이렇게 한 거예요. 품명, 단가, 수량 이렇게 정보를 준비한 거예요. 얘는 포인터로 받아요. 포인터 안에 있는 정보를 접근할 때는 괄호로 감싸서 점 네임인데 이걸 축약해서 쓸 때 p 화살표 네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 메모리 주소와 데이터 크기를 출력해 봤다는 거죠. 자, 메인에서 햄버거에 대한 객체를 만들어서 메인에서 이제 메모리 주소 확인하고 사이즈 오브 P 해서 메모리 크기도 출력해 봤어요. 콜바이 밸류로 보내는 거, 구조체 파라미터 전달을 콜바이 밸류 방식으로 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하면은 메인에 속한 P의 메모리 주소와 파라미터로 전달된 프린트 프로덕트 밸류에서의 메모리 주소는 서로 다르죠. 왜냐면 콜바이 밸류 방식은 메인 함수의 P와는 개별적인 새로운 P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거죠. 메모리 주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전달받은 콜바이 프린트 프로덕트 밸류 안에서 P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해도 메인에 속한 원본은 변화가 없다.
근데 메모리 주소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면은 메모리 주소를 전달하기 위한 8바이트만 소비하죠. 자, 얘가 데이터 크기가 지금 100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가 108바이트짜리예요. 콜바이 밸류 방식은 그 파라미터를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서 똑같이 108바이트를 선언한 거야. 여기 출력하면 108이 나올 거예요. 근데 포인터를 전달받는 애는 이 프로덕트가 108바이트건 1기가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메모리 주소니까 8바이트밖에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를 그대로 복제하기 위해 프로덕트 자체의 메모리 크기인 108바이트를 소비를 해요. 근데 얘는 메인에서 생성된 프로덕트의 메모리 주소만 전달받음으로 8바이트만 소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메인에서 생성된 게 6421920이에요. 108바이트를 썼대. 그러면은 프린트 프로덕트 밸류에서는 벌써 메모리 주소 다르죠.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만든 다음에 값을 그대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얘도 108바이트를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콜바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받으면 요 주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찾아가서 제어를 하는 거니까 메모리를 8바이트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콜바이 밸류를 쓰는 게 훨씬 메모리 사용에 이득이지만 구조체나 배열 같은 이런 복합적인 자료용을 쓸 때는 포인터를 쓰는 게 메모리 사용에 훨씬 이득이에요.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으니까 뭘 써야 되는지 좀 결정장애 있으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부터는 아예 그냥 픽스를 지워버려. 자바부터는 배열이나 뭐 이런 식의 복합적인 자료형은 무조건 콜바이 레퍼런스를 거예요.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이썬 공부할 때 저번에도 얘기해 줬었는데 A가 리스트 1, 2, 3이다. B가 A다. 이렇게 넣으면 B의 0번째는 플러스 이퀄 1 시키면 A의 0번째가 같이 증가합니다. 자바 이후에 나온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속성 자료용은 무조건 레퍼런스예요. 참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는 콜바이 밸류 방식을 깊은 복사,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을 얕은 복사라고 표현을 해요. 단지 용어만 바뀐 거고 개념은 똑같으니까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그 반들에 비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하루가 더 있어서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왔고요. 다음 교시 내용은 이제 다른 반에서는 얘기를 안 했던 추가적인 내용,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그래도 내용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겠네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4, 5, 6번. 자, 11시에 봅시다. EX6에서 이제 구조체를 대상으로 예를 들었는데 배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열도 콜바이 밸류로 보낼 수 있고 콜바이 레퍼런스로 보낼 수 있는데 웬만하면 콜바이 레퍼런스로 보내는 게 메모리가 더 이득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아무리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일찍 끝내면 서운하니까 보너스 안 하시오? 코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넘버링을 좀 하면서 할게요. 대신에 최대한 빨리 끝낼게. 자,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무조건 메인보다 먼저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컴파일러가 코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컴파일 하면서 아, f라는 함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킵해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는 호출할 대상이 컴파일러의 메인보다 먼저 인식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함수를 만들던 형태예요. 잘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f라고 이제 함수 이름 하나 적어보죠. 자, f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또 만들 건데 이번에는 메인보다 밑에다 만들게요. 이렇게. 자, 메인보다 밑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을 안 하면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이제 얘를 내가 호출하고 싶다는 거지. 3번인데 자, 갑자기 5번으로 휘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러 나요. 못 찾아. 그쵸? 엉뚱한 소리예요. 혹시 FEOF 요거를 뜻하는 겁니까? 하면서 엉뚱한 소리예요. 컴파일러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면 코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되느냐? 함수를 이렇게 마지막에 선언을 하려면은 별도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별도의 파일에 이렇게 메인 전에 함수를 먼저 선언이라도 해놔야 돼요. 나 이러이러한 함수 쓸 거야 라고 일단 미리 예고편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예고편을 때려놓고 들어오면은 호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잘 동작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는 거를 만들 때는 별도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할 게 아닌 이상은 순서를 지켜야 된다. 왜냐면 C 언어는 순서가 중요한 절차 제한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C 언어의 특성이다라고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점점점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보기 시작하면서 코드 하나에 들어가는 분량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첫날에 썼던 코드는 주석을 빼면 주석이 엄청 많은데 주석을 빼면은 몇 줄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 고작이잖아. 괄호까지 합해서. 근데 이제는 주석을 빼더라도 분량이 만만치 않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소스 파일 하나에다가 코드를 다 떨어박는다라고 하면은 파일 하나의 이 라인 수가 한 2만 라인, 3만 라인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쯤 되면 이제 스크롤 내리느라고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발전을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코드를 이렇게 어떻게든 분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야. 자, C 언어랑 C++은 이렇게 분리된 형태의 코드를 헤더라고 합니다. 우리 보면은 여기 stdio.h, window.h 이런 파일 참조하죠. 얘네가 헤더예요. 내가 호출하고 싶은 그 함수나 상수 내지는 구조체들을 따로 정의하는 파일이에요.
따라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는 것들이 쭉 있죠. 엄청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 거니까 mine.h라는 파일 하나 만들게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하는 헤더입니다. 자, 여기에는 상수라고 하는 거는 샵 define, 그 다음에 구조체 3 열거형 4 타입 정의 5 함수 필요에 의해 만든 함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헤더 파일 간의 참조 샵 include 있죠? 는 체인처럼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기서 우리가 맨날 썼었던 stdio랑 window.h를 연결할게요. 여기 순서를 바꿀게요. C 언어 내장 헤더 둘, 셋, 넷, 다섯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자, 헤더 파일 간의 참조는 체인처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었던 구조체 하나 정의할게요. 그리고 이 구조체를 우리가 테스트하는 데 사용했던 함수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뭐 열거형 타입 정의는 지금 얘가 구조체 플러스 타입 정의고 열거형까지는 따로 안 들어갈게요. 자, 그냥 우리가 메인에서 작성하던 대로 코드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x08.c 자, 내가 만든 헤더를 참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헤더 간의 참조는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는데 이때 이름을 소괄호로 묶으면 C 언어에 내장된 파일을 참조한다는 의미예요. 대부분의 공용 기능들 이 stdio.h나 window.h라는 파일은 우리가 C 언어 컴파일러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세팅을 해놨죠. min.gw64요. 여기 보시면은 include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확장자가 h인 파일들 있잖아요. 여기 잘 뒤져보면은 이제 그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lib 쪽도 뒤져보면 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엔가 그런 파일들이 이제 쭈루룩 들어있다는 거죠. 이 컴파일러 안에 들어있는 헤더를 참조할 때는 소괄호를 묶는 거고 내가 만든 헤더를 참조할 때는 include 한 다음에 다운표로 감싸요. mine.h 자, 그러면 헤더 간의 참조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mine.h를 참조했는데 mine.h가 요거를 참조했다. 그러면 이 메인에서도 걔네를 참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더 안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빨간 줄 가는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면 얘가 아직 이 파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결과 나오는데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라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죠? 자, 요거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제품을 관리하는 기능, 자료 구조를 구조체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능을 함수로 정의했죠. 결국은 데이터하고 기능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어차피 이거 모두가 전부 상품이라는 주제로 엮여 있는 건데 이거를 결합시킬 수는 없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시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안에다가 넣는 연습을 해요. 이게 C 언어에서 되는지까지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C 언어에선 이걸 해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부터 이제 C 뿔뿔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형태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굳히기를 한 게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예요. 거기부터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고 객체의 지향 언어가 시작이 돼요. C 뿔뿔은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C 언어를 공부하고 나면은 C 언어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의 기본 문법과 메모리 주소라는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은 목적은 이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 아류이기 때문에 C 언어 문법을 거의 그대로 계승을 해요. 파이썬만 문법이 좀 변태인 거고. 근데 이제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딱 공부할 때가 되면은 만약에 C 뿔뿔이면은 그나마 여기에서 얘네가 결합되는 과정을 언급을 해주니까 아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본인들이 납득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C 뿔뿔을 건너뛰고 바로 자바로 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자바에서부터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툭 하고 튀어나오면 이때부터 멘붕이야. 왜냐면 개념이 새로운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C 언어가 있었고 C 뿔뿔이 있었고 자바가 있었고 C 언어에서는 구조체와 함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거를 C 언어가 구조체와 함수를 결합할 시도를 해서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립한 게 자바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이다. 요 발전 과정이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고 하는 이론 과목에서 다루는 히스토리거든요. 요 과정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아 이거 아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C 언어를 내가 공부한 목적은 이루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C 언어 쭉 다 한 번씩 훑어봤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C 언어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진 않을 텐데 C 언어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깊이가 생길 거예요.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여기서 같이 수업했었던 내용들 수업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지겠지만 하면서 한 번쯤 아 그래도 그때 수업 들었던 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뭐 알게 모르게 그래도 도움이 되네 라고 기억 한 번이라도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생 많았고 지금 11시 15분인데 일단 실습 진행하시고 혹시 자리 일찍 정리하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30분까지는 좀 자리 비켜주세요. 너무 일찍 끝나면 내가 좀 혼나니까. 자,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